안녕하세요. 미미의 꿈꾸는 다락방. 책 읽어주는 미미입니다. 빨간머리 앤, 루시 모드 몽고메리 원작. 빨간머리 앤 그 첫 번째 이야기. 호기심 많은 린드 부인. 맑게 개인 6월의 어느 오후, 린드 부인은 부엌의 창가에 앉아 벌써 몇 시간 동안이나 누비 이불을 만들고 있었다. 에번리 거리를 따라 쭉 내려가면 우묵하게 들어간 땅에 아담하게 자리 잡은 조그만 집이 있는데 린드 부인은 바로 그곳에 살고 있었다. 린드 부인의 집에서는 맞은편 언덕의 비탈진 곳까지 이어져 있는 거리가 한눈에 보였다. 린드 부인은 자신의 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에도 신경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주일학교의 일이나 교회의 일, 재봉 모임의 일도 바쁘게 도맡아 하면서 늘 이것저것 참견을 했다. 에번리 마을은 세인트 로렌스 안에서 쑥 튀어나온 작은 반도이기 때문에 이 마을을 드나드는 사람은 누구나 린드 부인의 집 앞에서 바라다 보이는 언덕길을 지나야만 했다. 그래서 마을로 출입하는 사람은 누구 한 사람 린드 부인의 감시의 눈길을 피할 수 없었다. 아니, 매슈가 이 시간에 어디를 가는 걸까? 린드 부인의 이불을 만드느라 부지런히 움직이는 손을 잠시 멈추고 언덕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 시간 매슈 커스버트는 평소 아끼는 외출복을 차려입고는 마차를 몰아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다. 매슈는 몹시 내성적이라서 모르는 사람을 찾아가거나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했고 더구나 외출하는 일은 거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린드 부인은 더욱더 이상하게 여겼다. 아무리 생각해도 매슈가 어디를 가는지 짐작조차 할 수가 없었다. 궁금하여 견딜 수 없어진 린드 부인은 재빨리 차를 마시고 녹색 지붕의 집이라고 불리는 매슈의 집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곳은 린드 부인의 집에서 약 400m 정도의 거리였지만 개간지의 가장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오솔길을 따라 한참을 가야 했다. 왜냐하면 매슈의 아버지는 굉장히 내성적인 분이어서 될 수 있는 한 사람들과 멀리 떨어진 곳에 집을 지었기 때문이다. 린드 부인은 찔레꽃이 한창인 한적한 오솔길을 걸으면서 혼잣말을 했다. 매슈와 마들라는 참 별난 남매야. 이런 곳에서 외롭게 둘만 살고 있으니. 나무야 지겹도록 많겠지만 나무는 이야기 상대가 될 수 없잖아. 나라면 이런 곳에서는 하루로 견딜 수 없을 거야. 오솔길이 끝나면 그곳은 녹색 지붕의 뒷마당이다. 린드 부인은 먼지 하나 없을 정도로 말끔하게 치워져 있는 뒷뜰을 가로질러 부엌문을 두드렸다. 들어오라는 소리가 들려 문을 열어보니 마릴라는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고 뒤쪽에 있는 테이블에는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다. 접시가 3개 놓여 있는 것으로 보아 틀림없이 매슈가 손님을 데려오는 것 같았는데 손님 접대라고 생각하기에는 음식이 평소에 먹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었고 디저트도 설탕에 절인 사과밖에 없었다. 어서 오세요. 참 기분 좋은 저녁이에요. 별일 없으시죠? 마릴라가 숨 돌릴 틈도 없이 빠른 말씨로 인사를 했다. 마릴라와 린드 부인은 성격이 전혀 달랐지만 전부터 사이 좋은 친구였다. 마릴라는 키가 큰 데다가 마르고 각진 몸매를 하고 있었으며 희끗희끗해진 검은 머리를 뒤로 바싹 묶어 2개의 핀으로 고정시켜 놓았다. 겉보기에는 딱딱한 느낌이 들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릴라의 입가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감돌고 있었다. 예,
고마워요. 우리 식구는 모두 건강해요. 그보다 나는 마릴라가 병이라도 난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이 돼서 와본 거예요. 매슈가 마차를 타고 어리동가 가길래 혹시 의사 선생님께 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그 말을 들은 마릴라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매슈가 나가는 것을 보고 호기심 많은 린드 부인이 당장 달려올 것임에 틀림없다고 아까부터 은근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괜찮아요. 그리고 매시 오빠는 브라이트 리버역에 갔어요. 이번에 고아원에서 작은 남자아이 한 명을 데려오기로 했거든요. 그 아이가 오늘 저녁 기차로 여기 오기로 되어 있어요. 마릴라의 이야기를 들은 린드 부인은 놀라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마릴라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되물었다. 어, 어이구 마릴라,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에요? 예, 물론 제정신이고 말고요. 마릴라는 조금도 놀랄 일이 아니라는 듯한 말투로 대연하게 대답했대. 아이,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모르겠군요. 린드 부인은 매우 불만스럽다는 듯이 말했다. 우리도 힐로 겨울 내내 이것저것 많은 생각을 했답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며칠 전쯤에 스펜서 부인이 오셔서 봄이 되면 홉타운의 고아원에서 여자아이 한 명을 데려올 생각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메시 오빠와 나도 의논을 한 끝에 스펜서 부인에게 10살이나 11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 한 명을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기로 했죠. 이제 메시 오빠도 늙었고 심장병 때문에 쉽게 피곤해져서 이 일을 거들어줄 남자아이가 필요했거든요. 스펜서 부인에게 부탁했더니 오늘 저녁 5시 30분 기차로 남자아이를 데리고 온다고 전보를 보내왔더군요. 그래서 메시 오빠가 역까지 그 남자아이를 데리러 간 거예요. 린드 부인은 언제나 자신이 생각한 것을 그대로 말하는 성미여서 마릴라가 이야기를 끝내자마자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기 시작했다. 잘 들어요, 마릴라. 내가 생각하기에 마릴라는 지금 굉장히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판 모르는 아이를 자신의 집안에 들여놓는다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어떤 아이가 오게 될지 모르잖아요. 가문도 알 수 없고 성격도 전혀 모르고 지난주에도 어떤 부부가 고아원에서 데려다 기른 남자아이가 집에 불을 질러서 하마터면 잠든 채 타 죽을 뻔했다고 신문에 실렸지 뭐예요. 그러나 마릴라는 걱정하는 기색 없이 말했다. 예, 예. 그런 일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메비시 오빠가 몹시 원했기 때문에 저도 지고 말았죠. 메시 오빠는 무슨 일인간 열성을 보이는 일이 좀처럼 없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내가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세상일이란 어떤 것이든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일일이 걱정하다가는 끝이 없어요. 아니, 뭐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는 있지만 린드 부인은 마릴라의 말에 몹시 무안해졌는지 의자에서 일어나 돌아갈 준비를 했다. 매슈가 그 고아를 데리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지만 그때까지는 아직 2시간이나 남았다는 것을 생각해보니 벨 씨의 집에 들러서 이 놀라운 뉴스를 이야기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린드 부인은 마릴라에게 인사를 하고 나온 뒤 오솔길을 서둘러 가면서도 이상하다는 듯이 중얼거렸다. 정말 믿을 수가 없군. 저 녹색 지붕이 집안에 아이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이상한 기분이 드는걸.
지금까지 저 집에서는 아이의 그림자조차 본 적이 없어. 저 집이 세워졌을 때에는 매쉬도 마들나루 웬만큼 커 있었고, 게다가 남매의 성격으로 봐서는 그들이 아이를 잘 돌봐줄 수 있을 것 같지 않으니 말이야. 저 집에 오게 될 아이가 불쌍해. 빨간머리 앤, 그 두 번째 이야기. 기대는 사라지고. 매쉬는 상쾌한 기분으로 브라이트 리버역을 향해 마차를 몰고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잘 다듬어진 농장과 달콤한 꽃향기를 풍기고 있는 사과 과수원이 있었고, 멀리 보이는 목장은 보랏빛으로 흐릿하게 보이는 지평선과 하나로 어우러져 아름답게 보였다. 딱 한 가지, 매쉬를 힘들게 한 것은 길에서 마주치는 여자들과 인사를 나누어야 하는 것이었다. 이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서는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길에서 서로 마주치게 되면 누구든지 인사를 하게끔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내성적인 매슈가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 있는 여자는 마릴라와 린드 부인 뿐이었다. 매슈가 브라이트 리버역에 도착해 보니 기차는 보이지도 않고 여가는 텅 비어 있었다. 때마침 매표소에 자물쇠를 채우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역장을 붙잡고 물었다. 5시 30분 기차가 곧 도착하겠지요? 5시 30분 기차는 벌써 30분 전에 지나갔습니다. 아참, 그런데 매슈 씨를 찾는 손님이 한 명 있었어요. 저기 자갈밭 위에 앉아있는 여자아이예요. 역장이 대답했다. 내가 데리러 온 아이는 남자아이인데요. 매쉬는 당황하여 어쩔쩔매면서 말했다. 스펜서 부인은 노바스코시아에서 남자아이를 데려다 주기도 되어 있었거든요. 무슨 착오가 생긴 모양이군요. 스펜서 부인은 여자아이와 함께 기차에서 내려와 나에게 매슈와 마릴라의 부탁을 받고 고아원에서 데리고 온 아이니까 매슈가 곧 데리러 올 거예요 하더니 가버렸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그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매슈는 어찌할 바를 몰라 중얼거렸다. 차라리 저 여자애에게 물어봐요. 어째서 일이 이렇게 되었는지를 알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어쩌면 당신들이 원하는 남자아이가 없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군요. 역장은 이렇게 대답하고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매쉬는 낯선 여자 아이에게 어째서 남자아이가 오지 않고 내가 오게 되었냐고 물어봐야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어쩔 수 없이 매쉬는 자갈밭 위에 앉아있는 여자아이 쪽으로 쭈뼛쭈뼛 다가갔다. 여자아이는 큰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자기 쪽으로 걸어오는 매쉬를 바라보았다. 나이는 11살쯤 되어 보였고 입고 있는 옷은 볼품없을 뿐만 아니라 몹시 짧고 갑갑해 보였다. 빛이 바랜 해군 모자 아래로는 유난히 짙은 빨간 머리카락이 두 갈래로 길게 늘어뜨려져 있었다. 마르고 작은 얼굴은 주근깨 투성이었고 입과 눈은 큰 편이었는데 눈은 불빛 탓인지 녹색으로 보였다, 회색으로 보였다 했다. 이 정도는 누구나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지만 만일 좀 더 주의 깊고 날카로운 눈으로 본다면 이 여자아이는 생기가 넘치는 큰 눈, 예쁘고 야무진 입술과 넓은 이마, 그리고 특별한 영혼의 향기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매슈는
너무 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느낄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매슈가 가까이 다가오자 여자아이는 낡은 손가방을 들고 일어서더니 한쪽 손을 내밀며 밝은 목소리로 물었다. 저 녹색 지붕의 집에서 오신 매슈 커스버틀 씨인가요? 뵙게 되어 참 기뻐요. 데리러 오시진 않으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이 되어서 이것저것 상상하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만일 오늘 저녁에 오시지 않는다면 저 모퉁이에 있는 큰 벚꽃나무로 올라가서 하룻밤을 보낼까 하고 생각했거든요. 달빛을 받으며 하얗게 핀 벚꽃 속에서 자는 것도 멋질 테니까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와주시지 않는다면 내일 아침에는 꼭 데리러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매쉬는 여자아이의 작고 마른 손을 살짝 잡았으나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남자아이가 아니라고 해서 이 아이를 그냥 여기에 내버려 두고 갈 수는 없어. 일단은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뒷일은 마릴라에게 맡기도록 하지. 매쉬는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는 부끄러워하면서 말했다. 늦어서 미안하구나. 자, 이리로 온. 저쪽 마당에다 마차를 세워두었다. 그 가방은 이리 다오. 아니에요. 제가 들고 갈게요. 아이는 기운차게 대답했다. 이 안에는 저의 전 재산이 들어있어요. 무겁지는 않지만 특별한 방법으로 들지 않으면 손잡이가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들고 가는 편이 나아요. 빠지지 않게 드는 요령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아저씨가 저를 데리러 와주셔서 정말 기뻐요. 저 마차를 타고 갈 건가요? 저는 마차 타는 걸 참 좋아해요. 그렇지만 그보다는 이제부터 아저씨와 함께 살면서 아저씨 댁의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기뻐요. 저는 지금까지 가족이라고는 단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저는 고아원이 너무 싫었어요. 스펜서 아주머니께서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아기가 있어서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고아원 사람들은 모두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상상할 만한 것이 없어요. 여자아이는 여기에서 이야기를 멈추었다. 숨이 차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마차가 있는 곳까지 다 왔기 때문이다. 이윽고 두 사람이 탄 마차는 비탈진 언덕을 지나 꽃이 아름답게 핀 산벚나무와 곱게 뻗은 자작나무가 줄지어 서 있는 거리를 달렸다. 잠시 후 여자아이는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오늘 아침 고아원을 나올 때 몹시 부끄러웠어요. 너무 오랫동안 입어서 낡아 빠진 이 옷을 입고 와야 했거든요. 우리 고아원에 있던 아이들은 모두 이런 옷을 입어야 했어요. 작년 겨울에 홉타운 상점들이 이 옷감을 300야드나 기부했거든요. 이 옷을 입고 기차를 탔더니 모두가 불쌍하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서 몹시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전 즉시 상상을 했죠. 우아하고 아름다운 하늘색 비단 옷에 하늘하늘 깃털 장식이 가득 꽂힌 모자를 쓰고 손에는 금시계를 차고 송아지 가죽으로 만든 장갑과 구두를 신고 있는 것으로 말이에요. 그랬더니 금세 유쾌해져서 섬에 올 때까지는 즐거운 마음으로 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배를 탔는데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쪽 저쪽을 돌아다녔어요. 스펜서 아주머니께서는 배를 타면 늘
뱃멀미를 하셨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바닷속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하고 그것에만 정신을 쏟고 계셨기 때문에 뱃멀미를 할 틈이 없으셨대요. 어머, 저쪽에도 벚꽃이 피어 있어요. 이 꽃은 너무 예뻐요. 정말 이 섬은 꽃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요. 전부터 프린스 에드워드 섬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그곳에서 사는 모습을 곧잘 상상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상상이 정말로 이렇게 이루어질 줄이야. 저 아저씨, 제가 말이 너무 많죠? 늘 모두에게서 그런 말을 듣고 있어요. 만약 제 말이 듣기 싫으시다면 그만하라고 말씀하세요. 전 괜찮으니까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매쉬는 기분이 유쾌해져 있었다. 지금까지 이렇게 작은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즐겁게 들을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여자아이들은 말을 건네려고 했다가도 매슈의 모습을 보고 나면 매슈가 자신을 덥석 삼켜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지 곁눈질을 하면서 조심조심 옆을 지나가곤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는 무언가 달랐다. 매쉬의 둔한 머리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이것저것 끊임없이 말을 건네왔지만 그래도 왠지 이 아이의 수다스러움이 싫지가 않았다. 그래서 매쉬는 수줍어 하면서 대답했다. 아니다. 하고 싶은 만큼 이야기해도 좋다. 나는 상관없으니까 말이야. 어머나, 정말이세요? 어쩐지 앞으로 아저씨와는 마음이 맞아서 금방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는 얌전하게 있는 것이 좋으니까 떠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몇 번이나 수다스럽다고 야단 맞았는지 몰라요. 제가 너무 지나친 표현을 자주 쓴다고 비웃음을 당하곤 했지만 그래도 멋진 생각이 떠올랐을 때에는 즉시 말로 표현해야 해요. 그렇겠구나.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다. 매슈가 대답했다. 저 아저씨 댁 근처에 있는 시냇물이 있어요? 그래, 바로 집 아래쪽에 있다만. 멋져요. 제 소망 중 하나는 시냇물 근처에 사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다니 너무 행복해요. 하지만 가끔씩은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것 좀 보세요. 이게 무슨 색이라고 생각하세요? 여자아이는 길게 따 늘어뜨린 머리를 한 갈래를 집어 올려 메시오에게 보였다. 메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여자의 머리카락색을 말해본 경험이 없었으나 이때에는 별로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빨간색 아니냐? 메슈가 말했다. 그러자 여자아이는 몹시 슬픈 듯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면서 빨간 머리카락을 등 뒤로 넘겼다. 그래요, 빨간색이에요. 이제 제가 항상 행복할 수만은 없는 이유를 아시겠지요? 저는 다른 것은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아요. 예를 들면 주근깨나 녹색 눈 같은 것은 상상만으로 충분히 없앨 수 있거든요. 피부는 장밋빛이고 눈은 별처럼 짙은 보랏빛이라고 상상하면 되지만 이 빨간 머리만은 어쩔 도리가 없어요. 내 머리는 까만 밤 하늘과 까마귀 깃털처럼 검다고 아무리 미루려고 해도 빨간색이라는 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요. 빨간 머리는
제 생일 가장 큰 슬픔이에요. 어머, 커스버트 씨! 마차가 모퉁이를 돌아 가로수길에 달아드자 여자아이가 갑자기 소리를 쳤다. 뉴브리지 사람들이 가로수길이라고 부르는 이 길은 양쪽에 커다란 사과나무가 줄지어 서 있는데 눈처럼 새하얗고 향기 좋은 꽃을 피운 가지들이 길 위를 덮을 듯이 뻗어나와 긴 터널을 이루고 있었다. 가지 아래로 보랏빛 땅거미가 지기 시작했고 저 멀리 장미빛으로 물든 저녁 노을이 붉게 빛나고 있었다. 여자아이는 의자에 기대어 손을 맞잡고 황홀한 듯한 표정으로 머리 위에 흰 꽃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 무척 피곤하고 배도 고프겠구나. 이제 곧 도착할 거야. 앞으로 1.5km 정도만 가면 돼. 여자아이가 너무 오랫동안 말없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된 매슈는 큰맘 먹고 말을 걸어보았다. 그러자 여자아이는 간신히 꿈에서 깨어난 것 같은 눈으로 매슈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커스버트 씨, 지금 우리가 지난 곳의 이름이 뭐예요? 가로수길이란다. 참 고운 길이지. 매슈는 한참 생각한 뒤에 대답했다. 고운 길. 하지만 곱다는 말은 저곳에 딱 들어맞는 표현이란다. 그때 소녀는 아름답다는 말로는 부족하고 적당한 표현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멋진 길이라고 해요. 가로수길이란 이름은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요. 기쁨의 하얀 길이 어떨까요? 시적이고 아주 좋은 이름 같은데 저는 이제 이 길을 기쁨의 하얀 길이라고 부를래요. 여자아이가 계속 떠들고 있는 사이 마차는 어느새 언덕을 넘고 있었다. 언덕 아래쪽에는 가늘고 길게 펼쳐져 있는 호수가 보였다. 호수 주위에는 여러 가지 꽃이 어우러져 피어 있었는데 저녁 안개 사이로 보이는 그 풍경은 이 세상의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저것은 벨리호수란다. 매슈가 말했다. 그 이름도 역시 어울리지 않아요. 저라면 빛나는 호수라고 하겠어요. 그게 훨씬 잘 어울려요. 다른 사람들은 왜 저것을 벨리 호수라고 부르나요? 아마도 벨리 씨가 호수 옆에 있는 저 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일 거야. 매슈가 손가락으로 벨리 씨 댁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벨리 씨 댁에도 제 또래의 여자아이가 있나요? 11살 정도의 여자아이가 있다. 이름은 다이애나라고 하지. 어머, 멋진 이름이군요. 글쎄다. 하지만 나는 제인이나 메리 같은 정숙한 이름이 더 마음에 들구나. 매슈가 말을 마쳤을 때 마차는 이미 또 하나의 언덕을 넘어가고 있었다. 자, 이제 다 왔다. 녹색 지붕, 저 집은 저기. 아니, 말하지 마세요. 여자아이는 황급히 매슈의 말을 가로막았다. 제가 맞춰볼게요. 틀림없이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어느덧 해는 져버렸지만 저녁 노을 속에서도 마을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었다. 여자아이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다가 이윽고 숲 뒤에 있는 한 채의 집을 가리켰다. 저 집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매슈는 기쁘다는 듯이 말고삐를 잡아당겼다. 그래, 제대로 맞췄다. 스펜서 부인에게서 이미 들은 게 그러구나.
아니에요. 듣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 집을 본 순간 여기다 하고 느꼈어요.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아요. 아침부터 팔을 몇 번이나 꼬집었는지 몰라요. 이제 곧 집에 도착하게 되다니. 여자아이는 너무나 기뻐서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숨을 한번 크게 내쉬고는 잠자코 있었다. 메쉬는 불안감 때문에 고삐를 진 손을 허둥댔다. 이토록 자신의 집을 원하고 있는 어린 소녀가 그들이 원했던 아이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얼마나 실망하게 될까 하고 생각하니 마치 죄 없는 어린 짐승을 죽이기라도 하는 것처럼 죄책감이 들었다. 두 사람이 탄 마차가 녹색 지붕의 집 뒷마당으로 들어섰을 때에는 이미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고 퍼플러 잎사귀가 바람결에 하늘거리고 있는 것만은 희미하게 보였다. 나무들이 자면서 서근거리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매슈가 여자아이를 안고 마차 아래로 내려주자 그 아이는 매슈의 귀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리고는 자신의 전 재산이 들어있는 가방을 꼭 안고 매슈의 뒤를 따라 집으로 들어갔다. 빨간 머리엔 그 세 번째 이야기. 고아 소녀의 슬픔. 매슈가 문을 여는 소리를 듣고 마릴라가 서둘러 나왔다. 그러나 빨간 머리의 어린 여자아이를 보자마자 곧 놀라서 매슈에게 물었다. 매슈 오빠, 어떻게 된 거예요? 웬 여자아이예요? 글쎄다, 여기 가보니 이 여자아이만 있더구나. 매슈가 당황하여 대답했다. 어떻게 된 일이죠? 분명히 스펜서 부인에게 남자아이를 데려다 달라고 얘기했을 텐데. 그래, 그런데 역장님께 물어보니 스펜서 부인이 데리고 온 아이는 이 여자아이뿐이라는구나. 어떤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이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고 올 순 없지 않겠니? 메이시와 마릴라의 이야기를 잠자코 듣던 여자아이는 벼랑간 들고 있던 가방을 힘없이 떨어뜨리고는 두 손을 마주 잡고 울먹이며 소리쳤다. 저를 원했던 것이 아니었군요. 제가 남자아이가 아니니까. 역시 그랬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저를 원했던 사람이 없었거든요. 이제 어쩌면 좋아요. 여자아이는 기운을 잃고 무너지듯이 의자에 주저앉아 옆 테이블에 엎드려 와락 울음을 터뜨렸다. 마릴라와 메시는 어찌할 바를 몰라 서로 얼굴을 마주볼 뿐이었다. 그러다가 잠시 후에 마릴라가 가까스로 말했다. 얘야, 그렇게 울 것까지는 없다. 갑자기 여자아이가 얼굴을 획 들었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입술은 떨고 있었다. 만일 아주머니가 고아였다면 가족이 생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살게 될 집에 도착했는데 자신이 그 집에 필요 없는 아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어도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아주머니도 아마 틀림없이 우셨을 거예요. 그 말을 듣자 마릴라의 굳었던 표정이 부드러워졌고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자, 이제 그만 울거라. 오늘 밤 당장 너를 내쫓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데 내 이름이 뭐니? 여자아이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곧 입을 열었다. 음, 저는 코딜리아라고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코딜리아라고 불러달라고?
그게 내 이름이니? 아니요. 제 본명은 아니지만 코릴리아로 불리고 싶어요. 굉장히 우아하고 아름다운 이름이잖아요. 허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통 모르겠구나. 코딜리아가 아니라면 도대체 너의 진짜 이름은 뭐니? 그러자 여자아이는 마지못해 대답했다. 앤셜리예요. 그렇지만 제발 코딜리아라고 불러주세요. 이곳에서는 어차피 조금밖에 있지 않을 테니까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애는 너무 흔한 이름인걸요? 흔한 이름이라고? 애니야말로 알기 쉽고 얌전한 정말로 좋은 이름이다 얘. 그러니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부끄러워하지는 않아요. 단지 코딜리아라는 이름을 더 좋아할 뿐이에요. 애니 변명하듯 말했으나 마릴라는 그런 말에는 전혀 개의치 않고 곧 다른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저 말이다. 우리는 스펜서 부인에게 남자아이를 보내달라는 전가를 보냈었는데 어째서 이런 착오가 일어났지? 고아원에는 남자아이가 한 명도 없었니? 아니요,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스펜서 부인은 분명히 11살 정도의 여자아이를 부탁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보모가 저를 추천했죠. 저는 너무 기뻐서 밤새도록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저를 원했던 게 아니라는 것을 왜 여기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나요? 그 기쁨이 하얀 길이랑 빛나는 호수를 보기 전에였다면 이렇게까지 괴롭지는 않았을 텐데. 도대체 얘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마릴라는 멍하니 매슈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음, 이 아이는, 이 아이는 그저 우리가 오면서 본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뿐이야. 매슈는 재빨리 대답하고 나서 나는 말을 넣어두고 올 테니까 돌아오면 식사를 할 수 있게 준비해둬. 하고는 바깥으로 나가버렸다. 이윽고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애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다. 왜 먹지 않는 거니? 먹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는걸요. 아주머니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 음식을 드실 수 있겠어요? 나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가 없구나. 그렇다면 제가 얼마나 괴로운 심정인지 모르시겠군요. 먹으려고 하면 덩어리 같은 것이 목으로 치밀어 오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삼킬 수가 없어요. 초콜릿 캐러멜조차도 먹을 수가 없을 거예요. 2년 전에 딱 한 번 초콜릿 캐러멜 한 개를 먹어봤는데 최고로 맛있었어요. 제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는 말아주세요. 맛은 좋아 보이지만 그래도 넘어가지 않는걸요? 이 아이가 피곤한 게 아닐까? 재우는 것이 좋겠다. 그때까지 잠자고 있던 매슈가 말했다. 마릴라는 애를 어디에 재울까 하고 잠시 생각하다가 2층의 동쪽 방에서 재우기로 하고 촛불을 켜서 앤을 데리고 층계를 올라갔다. 그 방은 아무런 장식도 없이 온통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는 썰렁한 방이었다. 자, 빨리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로 들어가거라. 2, 3분쯤 지나서 촛불을 가지러 올 테니까 너에게 촛불을 끄라고 하지 않겠어. 불을 낼지도 모르니까. 마릴라는 앤에게 이렇게 말하고 방을 나갔다. 앤은 흐느껴 울면서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썼다. 곧 촛불을 가지러 올라온 마릴라의 눈에 비친 것은 방바닥에 아무렇게나 벗어던진 낡아 빠진 옷뿐이었다. 앤은 머리끝까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마릴라는 천천히 옷을 주워 모아 의자 위에 올려놓고 촛불을 집어들고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약간은 쑥스러운 뜻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상냥함이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잘 자거라. 그러자 눈 깜짝할 사이에 이불이 들쳐지고 앤이 눈을 커다랗게 뜨며 어떻게 잘 잘 수가 있겠어요? 저에게 오늘 밤처럼 괴로운 밤은 없다는 것을 아주머니께서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하고 불평을 늘어놓더니 다시 이불을 뒤집어 썼다. 마릴라는 천천히 부엌으로 내려와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고 매쉬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정말 큰일이에요. 일이 이렇게 된 게 다 우리가 직접 가지 않고 리처드 씨에게 부탁했기 때문이에요. 리처드 씨가 말을 잘못 전한 거예요. 내일 오빠나 제가 스펜서 부인 댁으로 가봐야겠어요. 저 아이를 고아원으로 돌려보내야 하니까요. 마릴라는 화가 난 듯이 말했다. 글쎄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니? 매슈가 못마땅하다는 듯이 말했다. 꼭 그렇게 해야겠냐고요?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하지만 저 아이는 참으로 귀엽고 좋은 아이야. 마릴라, 저렇듯 여기에 있고 싶어하는 아이를 돌려보낸다는 것은 너무 매정한 짓 아닐까? 메시 오빠, 설마 저 아이를 맡아서 돌보자는 것은 아니겠지요? 글쎄,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 우리 형편으로서는 저 아이를 여기에 있도록 할 수는 없을 테지. 메시는 곤란한 듯 우물거리며 말했다. 그래요. 저 아이를 우리 집에 입게 할 수는 없어요. 저 아이가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저 아이에게 무엇인가 도움이 될지도 모르잖니. 느닷없이 매슈가 뜻밖의 말을 꺼냈다. 매슈 오빠, 저 아이가 오빠에게 마법이라도 건 건 아니요? 오빠가 저 아이를 집에 있게 하고 싶어 한다고 얼굴에 다 쓰여 있어요. 글쎄다. 어쨌든 참으로 재미있는 아이야. 역에서 오던 길에 했던 이야기를 너에게도 들려주고 싶구나. 여자아이가 그렇게 말이 많으면 못 써요. 밭일을 거들어줄 사람은 프랑스 남자아이를 고용하면 돼. 그러니까 저 아이는 너의 이야기 상대나 하도록 그냥 두는 게 어떻겠니? 메이시는 열심히 설득하려 했다. 이야기 상대 따위는 필요 없어요. 어쨌든 나는 저 아이를 이곳에 있게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요. 내 마음대로 하거라. 마릴라, 싫다면 할 수 없지. 난 그만 자야겠다. 메쉬는 일어나서 파이프를 치고는 침실로 갔다. 마릴라도 설거지를 마친 뒤 언짢은 표정으로 생각에 잠겨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2층의 동쪽 방에서는 가엾은 조그만한 여자아이가 울다가 지쳐 홀로 잠들어 있었다.